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고 세계 패권을 좌우하는 현대판 석유가 되었거든요. 누가 반도체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대입니다. 경쟁국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칩스법을 만들어서 투자비의 최대 40%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의 8조 원, TSMC의 9조 원을 현금으로 꽂아주고 있어요. 현금이요. 세금 감면도 아니고 융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일본은 더 파격적입니다. 공장 건설비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대준다고 해요. TSMC를 일본으로 유치하는 데 10조 원을 썼고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는 11조 원을 지원하면서 정부 주도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빅펀드라는 이름으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어요. 1차로 60조 원을 쏟아붓더니 2차로 47조 원을 추가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이죠. 8조, 9조, 10조, 11조, 100조. 숫자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바로 총성 없는 전쟁의 규모예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얼마를 줬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직접 보조금 0원이에요.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세금 감면은 해줬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현금을 직접 주는 직접 보조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기업이 5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한국 정부가 주는 혜택은 약 2,300억 원입니다. 세액공제와 각종 지원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1조 7천억 원을 줍니다. 일본은요? 2조 5천억 원을 줍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한국 2,300억 대비 미국 1조 7천억이면 약 7배 차이예요. 일본 2조 5천억과 비교하면 거의 11배입니다. 평균 내면 10배 격차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는데 미국 선수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일본 선수는 평지를 달리고 한국 선수만 가파른 오르막길을 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 10배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 지으면 손해다.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자고 생각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이른바 탈한국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 0원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80%를 달성했어요. 80%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의 5분의 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HBM이 뭐냐고요? High Bandwidth Memory,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이에요. 챗GPT 같은 AI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HBM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에 미쳐 있는데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업들의 처절한 자구책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실험실을 지키면서 기술 초격차 전략을 밀어붙였어요. 정부 지원 없으니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은 거죠. 비유하자면 맨손으로 권투 경기에 나가서 이긴 격이에요. 하지만 이 기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경쟁국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데 우리만 0원이다. 미국에 공장 지을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탈한국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0원 쪽에서 이룬 80%는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0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병목 현상이라는 또 다른 모래주머니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력 승인 문제예요.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짓기 전에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2년이에요. 2년이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박자가 안 맞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먼저 해라. 아니야, 국토계획부터 확정해야 해. 전력만 검토가 우선이다. 이렇게 부처 간 핑퐁을 치는 동안 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세대 교체는 얼마나 걸릴까요? 1년도 안 걸립니다.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데 1년이 채 안 걸려요. 기술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력 승인 기다리는 2년 동안 반도체 세대가 2번 바뀝니다. 우리가 공장 짓겠다고 서류 들고 기다리는 사이 경쟁사는 이미 다음 세대 제품을 출시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달리기 선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어놓은 격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2년 지연은 단순히 시간을 잃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한 세대, 어쩌면 2세대 뒤처지는 것과 같아요. 반도체 시장에서 한 세대 뒤처지면 점유율을 다 빼앗기거든요. 모래주머니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산 불확실성이에요. 반도체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R&D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려면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5년, 10년짜리 로드맵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춤을 춥니다. 5년마다 정책이 리셋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반도체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도 기업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말 예산 나올까? 새 정부 들어서면 또 바뀌지 않을까?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지원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확실성이 글로벌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볼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은 좋은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어. 예산 불확실성은 기업의 장기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10년짜리 로드맵을 세워봤자 5년 뒤가 안 보이는데 누가 과감하게 투자하겠어요?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통과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9명이에요. 반대는요? 0명입니다. 199대 0이요. 사실상 만장일치입니다. 여당도 찬성, 야당도 찬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했어요. 한국 정치에서 이런 일은 정말 드뭅니다. 여야가 뭘 하든 싸우고 대립하는 게 일상인데 이번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회의원들도 알았던 거예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게 멈추면 경제 전체가 멈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비유하자면 환자가 심장 멈추기 직전이니까 응급 수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장일치라는 숫자가 무엇을 증명할까요? 위기의 심각성과 해법의 절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모두가 이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럼 이 특별법이 무엇을 바꾸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국가주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과거 방식을 보면 이랬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시설을 직접 해결해야 했어요. 천문학적인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감당해야 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력 승인만 2년 걸렸고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요.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기업이 공장 짓고 싶다고 하면 여기 전력 준비돼 있고 용수도 준비돼 있으니 바로 지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캐펙스가 절감됩니다. 인프라 구축비를 아낄 수 있어요. 둘째, 2년 지연이 사라집니다. 승인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아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HBM4, HBM5 같은 차세대 기술 R&D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서는 제품을 먼저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기업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반도체 특별 회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짜리 전용 지갑을 만든 거예요. 이 특별 회계는 2036년까지 보장됩니다. 10년 이상이에요. 정권이 한두 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법으로 명시한 겁니다. 예산 확실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거죠. 기업 입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5년 뒤, 10년 뒤도 예측할 수 있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달라집니다. 한국이 법으로 예산을 보장했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겠구나. 믿을만 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10년짜리 보증 수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밀고 나갈 거야. 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지 않아. 이런 확고한 메시지를 국내외에 던진 겁니다. 특별회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보증서예요. 세 번째 기둥은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입니다. 정식 명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예요.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산업부는 빨리 공장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부터 해라고 하고 국토부는 국토계획 먼저 확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부처 간 박자가 안 맞아서 공을 주고받는 핑퐁 게임이 벌어졌고 그 사이 2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달라집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가 부처 간 의견을 원스톱으로 조율해요. 환경도 중요하고 국토계획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최우선 과제니까 이렇게 하자. 최종 결정권자가 명확해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휘관 없이 제각기 움직이던 군대에 사령관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명령체계가 확실하니까 작전이 빠르게 실행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뭘까요? 행정 절차가 효율화되고 기업이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겨요. 경쟁사가 신제품 냈다. 우리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 이럴 때 행정 절차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는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기업이 시장에서 민첩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드는 사령부예요. 반도체 특별법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만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수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거든요. 용인 클러스터를 보십시오. 여기에 50여 개의 소부장과 OSAT 기업들이 입주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부장이 뭐냐고요?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말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OSAT는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소재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세정이나 회로 형성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들이죠.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같은 장비 기업들도 있어요. HBM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를 공급합니다. SFA 반도체, 네페스 같은 OSAT 기업들은 후공정 테스트와 패키징을 담당해요. 이 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물류비가 0원이 됩니다. 삼성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트럭으로 몇 분이면 납품할 수 있어요. 둘째, 품질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에 문제가 있다 하면 30분 안에 기술자가 달려가서 해결하는 거죠. 셋째, 기술 협업이 강화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클러스터 시너지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해지는 거예요. 생태계별로 구체적인 수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기업인 삼성과 SK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고 인허가가 단축되니까 이익률이 개선돼요. 그리고 아낀 자원을 전부 HBM 시장 점유율 80%를 공고히 하는 초격차 기술 경쟁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소재 기업들은요? 대기업 공장 인접해서 입주하니까 물류비가 0원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품질 문제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죠. 장비 기업들은 통합 인허가 덕분에 대기업 투자 속도에 맞춰 적기에 설비를 공급할 수 있어요. 삼성이 다음 달에 공장 확장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 기계를 바로 납품하는 겁니다. OSAT 기업들은 특히 큰 수혜를 입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공정에서 후공정 외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과거에는 대부분 자체 처리했는데 이제는 외부에 맡기는 비율을 늘린다는 겁니다. OSAT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이 폭발하는 거예요. 게다가 HBM4 같은 최신 기술을 함께 개발할 기회도 생깁니다. 각 레이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튼튼한 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법이 지상의 활주로를 닦았다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력과 발열입니다.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서버가 돌아가면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데 또 전기가 들어가고 결국 지구의 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혁신적인 대안이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예요.
우주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270도에 가까워요. 절대 영도가 영하 273도니까 거의 그에 육박하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이 환경을 천연 냉각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냉각 시스템 돌리는데 전기를 엄청 쓰는데 우주에서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식는 겁니다.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구는 낮낮이 있지만 우주에서는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거든요. 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거죠.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지구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운다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지상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우주 통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루미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SAR, 그러니까 합성계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정밀하게 관측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죠. 파이버 프로는 광 센서 기술로 우주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해요. 인텔리안 테크는 저궤도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 글로벌 1위예요. 우주와 지상을 잇는 통신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핵심 기업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지상의 활주로를 단단하게 닦았어요. 이제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다진 지상 기반 위에서 우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총성원든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삼성에 8조, TSMC에 9조를 줬어요. 일본은 TSMC에 10조, 라피더스에 11조를 줬고요. 중국은 빅펀드로 1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직접 보조금 0원이었어요. 5조 원 투자하면 한국은 2,300억 혜택, 미국은 1조 7천억, 일본은 2조 5천억입니다. 10배 격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80%를 장악했습니다. 0원으로 80%를 이룬 거예요. 맨손으로 권투 경기에 나가서 이긴 격이죠.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력 승인 2년 지연,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는 예산, 부처 간 핑퐁 규제, 탈한국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 1월 찬성 199대 반대 0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건 위기의 심각성과 해법의 절실함을 동시에 증명하는 숫자예요. 특별법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섭니다. 첫째, 국가주도 인프라입니다. 전력과 용수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캐펙스를 절감하고 2년 지연을 제거하는 속도혁명이에요. 둘째, 2036년까지 보장되는 반도체 특별회계입니다. 10년짜리 보증수표로 예상 확실성을 보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거죠. 셋째,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입니다. 부처 간 핑퐁을 끝내고 원스톱 조율로 행정 병목을 제거하는 사령부예요. 수혜는 대장주를 넘어 생태계로 확산됩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50여 개 소부장과 OSAT 기업이 입주하면서 물류비 0원, 즉각 품질 대응, 기술 협력이라는 클러스터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미래는 우주입니다. 영하 270도 천연 냉각,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열리고 있어요. 루미르, 파이버 프로, 인텔리안 테크 같은 우주 통신 기업들이 지상과 우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단순히 법안 하나가 통과된 게 아닙니다. 기업의 각자 도생에 의존했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초격차 엔진을 가동하는 구조적 전환이에요. 국가는 이제 기업을 붙잡는 닻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에서 불안했던 보조바퀴를 떼고 국가라는 든든한 바람을 등에 업고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론 미완의 과제도 있어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건 연구 현장의 속도를 제한하는 규제 병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책적 보완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활주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륙할 시간입니다. 영원으로 80%를 이룬 기적을 보셨습니까? 10배 격차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 평평해집니까? 국가가 엔진이 되는 대전환을 느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학이었습니다.